정말 바쁘신 가운데도 2022년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행사에 참석해 주신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가파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높은 환율 등 이른바 3고의 높은 파고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갈 길 바쁜 우리 경제의 발목도 잡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역량과 저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경제의 청량제로서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이루는 데 선구자가 돼야 합니다. 아주경제도 이에 동행하고자 합니다. 아주경제는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무대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K-스타트업의 활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환점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차세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시상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번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에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경쟁 시대 K-스타트업 글로벌 성공 전략을 잘 준비해주고 계시는 우리 스타트업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 아주경제 오종석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행사 준비에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열정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시면서 또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갖고 집행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 장관님께서 와주셔서 자리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상임위에서 간사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힘의 여당의 함부경 간사님 또 민주당의 김한정 간사님도 함께 오셔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영석 조직위원장님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상을 위해서 평가위원회에서도 아주 촘촘하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꼼꼼하게 심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기업이 모두 애쓰셨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 모두가 체감하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고 현상이라고 해서 저희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여전히 시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스타트업 기업 간에 여러 가지 양극화 편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실로서 함께 해결해내야 될 과제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 급등과 세계 글로벌 공급망의 그 불안성들이 심화되고 있어서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상생 역량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우리 장관님도 많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계시고 또 여야에서 각각 여러 논의를 거쳐서 당론을 발의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중소벤처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가 그동안 많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완도 했고 여야가 당론적 발의를 통해서 심의하는 만큼 꼭 입법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생 입법들이 이루어지면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일부가 또 완화되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그런 발전의 그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가 있는 과정에서 또 지금 예산심사 시기인 만큼 여기 계신 우리 두 분의 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산자중기위원님들이 고민과 노력을 해서 중기벤처부의 예산들이 이제 경기가 더 어렵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건전재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산 사건이 많아서 우리 스타트업 기업의 모태펀드를 비롯한 부분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의 여러 가지 정책 금융들이 좀 많이 삭감된 측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미 산자중기 차원에서 예산 심사가 끝났는데 약 2.9조 한 3조 원 정도의 증액을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함께 잘 지키도록 할 테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법안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다 우리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법안 심사 소위 시간에는 우리 간사님들 입장 태도나 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여기 와주신 두 분의 한무경, 김한정 간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사가 끝나곤 최지영, 이혜민 그 두 분의 본부장과 대표님의 또 좋은 토론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소중한 이야기들 잘 모아서 국회에서 산자중기 차원에서 정책과 입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날씨가 예년 기온이랑 다르게 따뜻해서 개나리랑 진달래가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뉴스만큼이나 오늘 굉장히 화사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축사를 해주신 우리 윤관섭 위원장님과 또 우리 여야 간사님과 상임위에서 여야를 넘어서 중소벤처 전반에 대한 좋은 정책과 법안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나리 진달래 피는 분위기가 저희 상임위에서도 매일매일 연출되고 있는데 오늘 또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심의가 시작된다라고 하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부탁을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무게감 있게 선도할 기업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수상을 영광을 또 드리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상하시는 기업 분들한테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런 자리를 또 준비해 주신 우리 곽영길 회장님, 오정석 사장님, 그리고 주영섭 조직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이 쏘아 올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키워드가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누구의 예측보다도 더 빠르고 굉장히 큰 규모로 지구촌 곳곳을 강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값보다도 비싼 데이터를 거래하는 이 시대를 바로 목전에 또 두고 있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디바이스, 우리가 생산하는 스마트 공장에서 뭔가 하면 할수록 점점 지능화된 플랫폼으로 스스로 진화하는 또 인공시대, AI 그 시대를 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경제가 이제 팽창하다 보니까 국경이라는 개념도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굉장히 무게감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사업화 자금, R&D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고 내년부터 그 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스마트 대한민국과 K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 전략을 논의를 하고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기가 굉장히 적절하고 굉장히 관심이 가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변화 중에 한두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먼저 글로벌로 우리 스타트업들이 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게 규제입니다. 거의 그 기업의 혁신의 속도를 국가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규제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글로벌 규제자유 특구를 신설을 해서 산학형이 처음에 R&D부터 VC 투자 그리고 법령 개정을 위한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수출용 인허가를 바로 내줘서 바로 불법이 아닌 규제가 아닌 나라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레퍼런스를 잡는,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국내에 영향을 미쳐서 법령 개정이 가속화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군데에서 3군데 정도 특구를 내년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경제는 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사실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등한시했던 좀 원천 기술에 집중하기 위해서 초격차 1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5년간 진행을 합니다. 10개의 신산업 신기술 분야를 설정을 했고요. 그 분야에 창업을 하시는 스타트업들에게 5년 동안 2조가량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공장이 올해로 3만 개를 달성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달성된 3만 개들 중에 고도화의 최정점에 있는 공장들끼리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진 빅데이터들을 서로 교환하는 콜라보 시스템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하면 할수록
유사 업종에 대해서는 혁신의 가속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분야 같은 경우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계가 애매한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배송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을 위한 물류센터가 곳곳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서 핵심 기술에 기반해서 전 산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여서 반드시 디지털 경제의 패권국가이자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경제와 함께 하는 우리 성장 전략들에서 나온 많은 얘기들을 또 저희가 정책에 녹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많은 성공 사례들을 많은 기업들이 공유해서 또 혁신의 가치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중소벤처 주도의 따뜻한 디지털 경제 실현이라는 모토에 맞게 든든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개최를 축하드리며 수상한 기업인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견 간사입니다. 오늘 아주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는 아주경제의 오정숙 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영 장관님 또 이렇게 많이 항상 또 이렇게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쪽은 수상자, 이쪽은 후원업체입니다. 오늘 21개의 그린랩스를 비롯한 21개의 수상자 기업에게 진심으로 제가 박수를 드리고 또 이렇게 21개의 후원해 주신 우리 중소기업 산하단체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스마트에 대한 관심을 이끄는 아주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이영 장관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따뜻한 스마트화 기업으로 이끌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어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여의도는 현대백화점을 갔습니다. 현대백화점을 가서 어제 이제 제가 왜 갔었냐면은 갑자기 우리 방에 코로나 환자가 생겨서 이렇게 점심을 먹어야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가 아니라 여의도 현대백화점을 갔는데 점심을 먹으려고 갔더니 전부 다 키오스크로 점심을 주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그 중에 좀 저랑 비슷한 연배에 계시는 분이 저를 보더니 이거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이제 키오스크로 같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저도 실제로 그 키오스크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젊은 사람들의 이 손놀림보다는 훨씬 느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그 모든 가게나 공장이나 이렇게 스마트화 되면 우리 같은 이런 뭡니까 신세대라 그러나요? 신세대가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아주머니와 같이 제가 이렇게 키오스크를 통해서 식사했던 게 오늘 불현듯 이 행사장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화, 고도화, 이 스마트화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됐지만 그러나 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동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10시에 우리 중기부가 가장 고대했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늘 10시에 제 주관으로 지금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가 되기를 저뿐만 아니라 여야가 많이 바라고 있고요. 이게 14년 만에 이제 첫 단추를 끼는 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9시에 갑자기 의총이 어제 밤에 결정이 돼서 제가 좀 자리를 이식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그 대상을 받은 그린덱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 6차 산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은퇴하면 6차 산업에 종사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 그린덱스 사장님 많이 도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수상하시는 분 모두 축하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정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혁신이 살 길이고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잘할 수 있습니다. K-스타트업이 기회이자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에서 상을 받으시는 우수한 그리고 선도적인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기업 여러분께 응원과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미디어그룹 곽영길 회장님 그리고 오종석 아주경제신문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주영석 조직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성을 기원하고 성공을 염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이정환입니다.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우리 295만 여성기업 역시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오늘 포럼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겨 아주경제를 통해 5개국의 언어로 세계 곳곳에 전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위원장을 맡게 된 주영서입니다. 우선 그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3회째를 맡는데요. 정말 회를 거듭할수록 이 여러 가지 이 수상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평가에 참여하는 여러 기업들의 수준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경쟁도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특히 또 이 3회를 계속하는 동안에도 보면 특히 그 아주경제 또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의 노력이 굉장히 돋보이시고요. 특히 또 국회 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또 여야 간사님까지 다 나오시고 또 우리 그 바쁘신 그냥 출발신 일정 중에 이 이영 장관님께서 이렇게 항상 나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국회와 행정부의 소관부처, 소관위원회 리더분들께서 다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그런 자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아주경제신문의 노력이 그만큼 이제 이 성과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이제 이번에 수상하시는 이 기업들이 대단한 상을 수상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자부심을 느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히 축하를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평가를 심사를 맡은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이 수상을 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혁신 중소기업, 혁신 스타트업의 롤모델이 되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앞으로도 현 기업들 또 앞으로 나올 기업들에 대한 하나의 그 성공 사례로서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좋으시면서 축하도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오늘 간단하게 심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여러 중소기업 또 스타트업 관련 이 기관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가지고 이제 전체 수료 평가를 한 다음에 마지막 이제 21개 기업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해서
오늘 이제 이 시상에 대한 수상 내용을 결정하게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연히 요즘 모든 게 이제 기술지대이기 때문에 기술 없이는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혁신성이라든가 시장성, 그다음에 고용, 그다음에 투자 유치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면들을 다 보지만 그 중에서 특히 강조하고 봤던 거는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통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진정하게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보려면 그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건 바로 기술 경쟁력 없이는 해외에 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국내에서도 또 해외가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방어하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 기술 경쟁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 소위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고 하는 이 모든 전 세계 글로벌 메가 트렌드인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ESG 측면을 또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그걸 위한 기술 경쟁력, 그리고 ESG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수상하신 기업들 여러분께 축하드리고, 또 다시 한번 우리 나수경제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린엑스 기관은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주식회사 로지올 기사는 2022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공모에서 혁신성과 꾸준한 기술 개발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 K중소벤처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축하드립니다. 자, 2022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상장 주식회사 아쿠아렉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2022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주식회사 럭스로보 기사는 2022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공모에서 혁신성과 꾸준한 기술 개발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 K중소벤처 스타트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학도 2022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주식회사 윌로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2022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상장 주식회사 RNR 비사는 2022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공모에서 혁신성과 꾸준한 기술 개발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 K중소벤처 스타트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종호 2022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상장 주식회사 발레앤모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식회사 다다익스 귀사는 2022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공모에서 혁신성과 꾸준한 기술 개발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 K중소벤처 스타트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박성효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자, 2022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상장 주식회사 범고래마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자, 2022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상장 퍼플카우. 비사는 2022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공모에서 혁신성과 꾸준한 기술 개발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한 K 중소벤처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 이재홍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2022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상장 프렐루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2022)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공모에서 혁신성과 꾸준한 기술 개발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한 K중소벤처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장 오동윤. 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2022년)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상장 주식회사 순니엔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장 오동윤. 네, 축하드립니다. 자, 2022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상장 주식회사 리턴제로. 비사는 2022년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공모에서 혁신성과 꾸준한 기술 개발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한 K중소벤처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창업진흥원장 김용훈. 네, 축하드립니다. 비사는 2022년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공모에서 혁신성과 꾸준한 기술 개발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한 K중소벤처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이정한. 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2022년)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상장 주식회사 트리피토즈. 비사는 2022년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공모에서 혁신성과 꾸준한 기술 개발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한 K중소벤처 스타트업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강삼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주식회사 크리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강삼권. 네, 축하드립니다. 2022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상장 김희영. 비사는 2022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공모에서 혁신성과 꾸준한 기술 개발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한 K중소벤처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이노비즈협회장 임병훈. 축하드립니다. 2022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상장 아렌시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이노비즈협회장 임병훈. 축하드립니다. 2022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상장 이웃박스. 비사는 2022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공모에서 혁신성과 꾸준한 기술 개발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한 K중소벤처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분희. 축하드립니다.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대상 상장 회유하다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한국 여성벤처협회장 김분희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방금 전에 소개받은 경영전략본부를 맡고 있는 최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디지털 경쟁시대 K-스타트업의 글로벌 성공 전략인데 제가 뭐 글로벌 전략을 세워서 글로벌로 나가서 성공을 한 사례가 있는 스타트업 창업가가 아닌데 제가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공 전략을 말하는 거는 너무 제 자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약간 바꿔서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전략으로 제가 제목을 바꿨는데 그러고 나니까 사실 그림이 더 커진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창업가는 아니지만 창업가분들은 저한테는 다 정말 연예인이세요. 예,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는 한 2,100개 스타트업 회원사분들이 계신데 창업가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창업가들의 혁신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는 것으로 정말 몸상상 보고 있는데 제가 글로벌 성장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사실 조언할 입장은 아니나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국내에서 가장 큰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이제 컴업을 주관하면서 또 만나본 여러 해외 다양한 스타트업 생태 관계자나 또 그 다음에 제가 또 따로 또 컨설팅을 하는 글로벌 또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된 행사에서 보면 작년 2년 동안에 한 20여 국에서 한 150개 정도의 다양한 해외 스타트업들 만나면서 그런 느낀 점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적으로 좀 이런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도 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장관님이 먼저 가셨네요. 자, 그래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될까요? 밑에 것도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좀 봐드릴까요? 네. 네, 그럼 다음 네, 국내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방식들을 보면 제가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한국에서 바로 사실 하이퍼커넥트의 알자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긴 하거든요. 저는 글로벌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거나 서비스를 만들고 구글 플레이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해외에서 너무 반응이 오면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바로 글로벌로 가게 되면서 특별히 유니콘까지 갖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2조의 엑시트를 한 이제 어마어마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알라딘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실제로 서비스 활용하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국내에서 앱을 출시했지만 사실 글로벌리 반응이 와서 바로 한국에서 바로 그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고 강남원대 같은 경우는 조금 성장 과정이 있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이 국내에 있어서 성형과 관련된 시장의 니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초기에 파악해서 같이 그렇게 진행해서 일본에서 같이 진행하는 그런 케이스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작정하고 해외에 나가는 경우들도 있죠. 누미라든가 샌드버드라든가 창업자분들이 정말 혈혈단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바로 사업을 진행하고 트루밸런스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 되게 독특하게 이제 P2P 랜딩을 하는 이제 그런 스타트업인데 대부분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로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색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현지에서 바로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들도 대부분 다 현지에서 일어나고 창업가만 한국인일 뿐이고 정말 글로벌리 사용되고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로 가는 방향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국내에서는 성장 과정에서 시장을 키우다 보면 시장을 확대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니까 국내 시장이 모자라서 해외로 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핑크콘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워낙에 해외에서 반응도 있으면서 이제 점점 더 해외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해외 진출을 하게 될 때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뭐 Y 컴비네이터나 플러그인 플라이 같은 이제 글로벌 억셀러를 통해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뭐 정부나 이제 관련 단체에서 진행하는 뭐 글로벌 창업 상업관학회라든지 또 해외에 가 있는 이제 K-스타트업 센터라든지 이제 본투 글로벌 같은 여러 프로그램 여기서도 하고 그다음 또 재밌는 건 최근에 이제 해외 국가의 정부들이 그쪽 입장에서 인바운드죠. 영국의 GEP라든지 이제 독일의 저먼 억셀러레이터라든지 그다음 미국의 셀렉트 USA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실제로 한국에 와서 자기네 시장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다 사업과 지원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같이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인바운드 글로벌은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스타트업들이 정말 글로벌 진출에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좀 자료를 통해서 보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작년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창업자는 90%가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그래서 희망 지역은 뭐 미국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또 실제로 청진원에서 조사한 초기 스타트업들 창업 3년 내 보면 90% 이상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또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실제로 해외로 진출한 스타트업들을 보게 되면 시리즈 A 기업이 74%, 이건 이제 코트라는 자료인데요. 10인 이하 기업이 69%, 그 다음에 71% 이상의 기업이 매출 100만 달러니까 약 10억이야? 네, 크지 않죠. 실제로 나가 있는 기업들은 초기 스타트업들이 많고, 초기 스타트업들은 나가자는 생각들이 별로 없고, 실제로 근데 설문을 해보면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초기에 창업을 할 때 우리가 창업가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내가 처해 있는 그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익숙한 시장, 내가 잘하는 시장에서 사실 시간이 없거든요.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사업이 먹히고 이 솔루션이 먹힌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은 내가 익숙한 시장에 대한 판단에 속에 돼 있는데 바로 글로벌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초기 스타트업들은 내가 잘하는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현재 고려하지 않는다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국내에서 되게 그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면 굉장히 초기 스타트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다각화가 되게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컴업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전략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많은 논의들도 있었고, 저 뒤에 발표하시는 이제 이민 대표님도 그 이제 클라우스 베하게라는 이제 글로벌 전문가랑 같이 이제 패널 토론하면서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초기 세팅부터 초기부터 글로벌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스타트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닌 스타트업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실제적인 시장의 수요를 따라서 정체적으로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이 같이 디자인될 때 정말 궁극적으로 저희가 K 스타트업이 정말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전략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그래서 사실 실제로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역량에 대한 또 객관적인 평가들을 보았더니요. 일단 스타트업의 국제화 역량이 투자나 기술 경쟁력 등에서 다른 요소들 대비 하위권이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매년 이제 스타트업 지놈 리포트라는 게 나오죠. 그럼 거기다 보면 뭐 각 전 세계 도시들마다 뭐 스타트업 관련된 그 친화 지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최근에 이제 서울이 이제 그 10위에 랭킹되면서 이제 서울이 되게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도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겠지만 실제로 뭐 투자 환경 너무나 좋고, 뭐 서울 같은 경우도 뭐 서울투자청 최근에 설립해서 실제로 해외 투자도 많이 끌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기술 경쟁력이라든가 저희가 갖고 이제 R&D 투자하는 금액, 뭐 GDP 대비 이런 것들 보면 항상 OECD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업들의 국제화 역량이라는 부분에서는 그 지수에서는 그 10위권의 그것들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국제 역량은 의외로 생각보다 낮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연결 접근성이 각 타국가 생태계에 비해서 낮다. 그러니까 그 10개 도시를 보게 되면요, 당연히 1등은 실리콘밸리고요, 그 다음에 뭐 런던, 그 다음에 뭐 테라비브 이렇게 쫙 서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창업가들이 딱 볼 때, 실리콘밸리는 가서 한번 창업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죠. 거기에 기회가 있고 투자 환경이 좋고, 테라비브도 마찬가지고, 뭐 런던 다 그렇습니다. 서울 딱 보면 해외 무수인재들이 서울 가서 창업하겠다? 라는 생각이 과연 들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확실하게 답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글로벌 연결과 접근성, 글로벌 수용성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컴업에서 주제 중에서도 왜 무수한 해외 인재들이 한국에서 창업하지 않는가라는 이제 세션으로 실제로 한국에서 창업한 외국분들을 모셨는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규제도 너무 따라가기 어렵고, 여러 가지 언어적인 문화적인 장벽들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되게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유니콘이 현재 한 21개 있는데, 원래 22개였는데 소카가 상장했으니까 상장을 더 뺀다고 치면 21개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뭐 우리가 글로벌리 알고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들, 뭐 아까도 여기 나왔지만 이제 뭐 바이텐스라든지 중국의 여러 가지 글로벌 스타트업, 그 글로벌리 알려져 있는 그런 유니콘들에 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유니콘 리스트가 글로벌리 같이 알려지는 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하지만 한국의 스타트업과 창업가의 역량이나 글로벌 잠재력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리하다 보면 글로벌 수용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리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위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조금 갈 길이 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글로벌 성장을 막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이제 회원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컴업을 통해서 만난 기업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글로벌 사업 전문 인력이 없다는 인재 부족을 굉장히 많이 꼽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초기 스타트업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아까 전에 유니콘데스크 오늘의 집 이승재 대표님이랑 그다음에 아이디어스의 김동환 대표님, 그다음에 강남은 홍세일 대표님 이 세 분하고 같이 글로벌 관련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두 시간 정도. 기업 규모가 되게 크죠. 다들 인원이 500명 막 넘어가고 600명 넘어가는 기업인데 글로벌을 진출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진출을 할 사람들이 C레벨에서도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안 하겠다 그래서 대표님들 다 직접 나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동환 대표님은 그 아이디어스 그를 운영하는 그 백백 김동환 대표님 본인이 직접 쇼피파이라는 외국 사이트에 막 제품 올리고 막 야 $100 벌었다 막 이러면서 막 글로벌을 하고 계시고 이승재 대표님 같은 경우도 C레벨이 안 돼서 본인이 직접 나가서 직접 하고 계시고 홍세일 대표 같은 경우는 강남은희 같은 경우는 무려 일본 지사장 뽑기 위해서 200명을 본인이 직접 면접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기업 입장에서도 글로벌 사업 전문 인력이 되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또 물어봤습니다.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줄 투자자들과 해외 투자를 받으면 해외 VC가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나라고 했는데 대부분 이제 받은 VC분들이 글로벌에 대한 진출에 대한 니즈도 있지만 실제로 글로벌 사업을 할수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데는 아직 국내 VC들의 역할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솔직하게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부적인 인재 부족과 그다음에 끌어주는 힘에 대한 그런 부족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이 해외를 바라볼 때 그 성장한 기업들을 해외로 어떻게 진출시킬까에 대한 어떤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초기 기업에 집중된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좀 약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죠. 과연 우리가 채용할 때 외국인을 얼마나 쉽게 채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환경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죠. 사실 실리콘밸리든 싱가포르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잘 되어 있는 생태계들을 가게 되면 사실 자국민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해외인지들이 함께 모여서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글로벌이 나올 수가 있는데 국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면서 글로벌로 간다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사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유학생들 수도 점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해외 유학생들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최근에 주기부에서 그 K 스타트업 글로벌 전략에 있어서 그 해외 유학생들을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로 끌어오는 이제 전략들을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환영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해외 우수 인재들의 요인들이 떨어지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스타트업 비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핀란드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그 창업을 하게 되는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본금을 1억을 먼저 넣어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을 지향하는 창업가 양성이 좀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 입장에서 저런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이제 그런 양성 과정들이 좀 아직 없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좀 도전적으로 적었는데요. 애매한 내수시장 규모와 언어 장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이스라엘의 20대 유니콘들의 어떤 산업 분야에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인도 쪽 이렇게 한번 쫙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봤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유니콘 수가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 다 글로벌이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이스라엘 창업가들은 무조건 글로벌로 시작을 하거든요. 핀란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수 시장이 충분하면은 사실은 내수 시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글로벌로 바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인도라든지 이제 큰 시장들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러니까 굳이 글로벌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 시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 규모의 저는 내수 시장은 아니면서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에 반사작용을 받아서 글로벌을 가야겠다라는 것도 아닌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랑 인구면이랑 이렇게 비슷한 유럽의 국가들은 어떠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저희보다 인구는 많지만 그래도 경제규모 저보다 많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유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 창업자들이 그냥 프랑스만 놓고 창업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로가 함께 돌아간다고 한다면 핀테크를 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유로존 전체를 다 아우르는 서비스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이 서로 갖고 있는 생활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의 패턴이라든지 시장의 유사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프랑스든 독일이든 이런 국가들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유럽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비해서 국내는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약간 좀 처음에 옆에는 중국이 있고 또 일본 우리는 다르고 동남아 되게 다르고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쉽지 않은 저희들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한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더 연구되고 전략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해야 될 글로벌 성장 전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고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는 목표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실리콘밸리 미국이라든지 우리와 가까운 곳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나본 여러 인도라든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사실 스타트업 생태계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고요. 사실 국내에 제가 최근에 그 탄자니아 스타트업 협회도 국내에 방문해서 같이 이제 탄자니아 대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국내 탄자니아 국민이 국내 한 3,000명 정도 있는데 대부분 다 유학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유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여러 생활들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음식도 배달도 시켜보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가지고 탄자니아에서 창업한 경우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에티오피아도 있고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가보면 되게 한국에서 가져온 사업 모델을 거기서 해가지고 창업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되게 기업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실제로 정말 그 이머징 마켓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들을 보면서 그쪽에 사실은 되게 기회가 있다는 것들을 사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해외를 바라볼 때 이런 좀 이머징 마켓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인컴 레벨 4의 이 인구에 대한 얘기가 어떤 거냐면, 그 세계적인 그 경제 개발 경제학자인 한스 로슬링이 말하는 이제 그 전 세계 그 인컴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2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이 레벨 1이고 2에서 8달러가 레벨 2, 그 다음에 8에서 32가 레벨 3, 그 다음에 32달러 이상 하루에 그 레벨 4인데, 대부분의 선진국은 레벨 4에 속해 있죠. 근데 이 레벨 4가 사실은 실제로 구매력을 당길 수 있는 그런 인구인데, 그 인구의 성장은 더 이상 선진국에서 막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도라든지 동남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나이지리아 같은 정말 인구가 많은 그런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이 속도가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의견이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ODA라고 하는 주로 이제 공적 개발 원조 작업을 해서 주로 이제 코이카를 통해서 이제 많이 활동이 되고 있는데, ODA 사업들이 예전에는 뭐 이렇게 도로를 깔아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그 개도국에서 이 ODA 사업의 그 요구를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좀 우리나라에서 잘 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원들을 해달라 해서 그런 쪽의 지원사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작년에 아제르바이잔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그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도 석유로 되게 많이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있고, 그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키워질지에 대한 되게 열망들이 있는데, 뭐 VC와 관련된 법 제도라든지 아니면 억셀러터 이런 것들이 없고, 우리나라가 되게 자랑하는 뭐 팁스 프로그램 이런 건 당연히 없죠. 근데 그런 니즈들을 하는 국가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뭐 페루,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실제로 개도국에서의 어떤 기회들을 만들어서 스타트업과 연결해주는 작업들을 하는 건 되게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 요즘 뭐 스타트업들이 다들 어렵다, 투자가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ESG 분야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리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스테이너빌리티와 관련된 스타트업들은 투자를 실제로 잘 받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사실 글로벌 그 투자 상황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요즘은 이 분야와 관련돼서 흔히 이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하는 이제 유엔에서 지정한 이제 지속 가능한 목표, 그 분야에 있어서 유엔 기구 내에서도 스타트업 지원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유니세프 같은 경우는 유니세프 이노베이션 펀드라고 해서요, 실제로 그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을 한 지가 꽤 됐고요. 그래서 1년에 거의 한 10개, 20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의 실제로 ESG 관련된 기업들이 유니세프가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드 푸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실제로 6개월짜리 코홀트를 돌리는 억셀러레이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서스테이너블리티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유엔과 관련된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이제 이런 분야를 통한 해외 진출하는 것들도 기업들이 되게 고려할 만한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수용성에 대한 확대에 대한 문제인데요. 최근에 그 정규회사 발표한 내용 중에서도 스타트업 비자를 이제 개선하겠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 지난번에 그 핀란드 가서 보니까 핀란드 스타트업 비자가 너무나 놀랍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이나 대학교 과정에서 마지막 졸업 학년 때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하더라도 졸업에 창업하겠다는 의지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냥 스타트업 비자를 내줍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아예 공용 오피스에 집어넣고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창업하면서 공용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관련된 진출하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MVP가 있고 어떤 사업화가 될 만한 것들을 가져가는 게 물론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비 창업가들한테도 열려주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다양한 해외 우수 인재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그들과 함께 같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안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거주 해외 인재 스타트업 유입 정책에 대해서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해외 인재도 굳이 여기 와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리모트 워크가 되게 활성화되면서 뭐 딜이라든지 글로벌라이제이션 파트너스라든지 실제로 해외 인재들을 잘 매칭해서 컴플라이언스까지 다 고려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고 뭐 최근에 세컨 오피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슈퍼코드 이런 데들은 최근에 개발자들 다 국내에서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동남아나 인도에 저렴하지만 실력 있는 개발자들을 연결해주고 급여하고 계약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대행해주는 그런 스타트업 모델도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분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형 인재 창업 지원 확산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이라든지 교포라든지 현지 국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인도의 트루밸런스 같은 경우는 인도의 법인을 설립했는데 국내에서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 카테고리에 들지 않습니다. 국내 매출이 있는 기업도 아니고 대부분 다 근데 국내 개발자들이 있고 창업가는 한국인인데 그것만으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의 사각의 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교포 출신의 창업가분들은 한국에서 그 어떤 프로그램에도 사실 지원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좀 예비 창업까지 확장하게 된다면 실제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한 유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또 창업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그 글로벌한 기업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하는 일을 조금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을 올해 이제부터 쿠스퍼가 주관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영국, 독일, 미국, 인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세네갈, 남아공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국가들과 이제 각각 스타트업 생태계가 제가 협력 모델을 지금 구성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글로벌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만약에 글로벌 진출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컴업이라든지 저희 코스퍼의 이제 글로벌 그런 역량들을 같이 한번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핀다의 공동창업자이자 대표인 이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아주경제에서 그 장관상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또 그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나눌 수 있게 됐는데요. 시간 관계상 10분으로 줄여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리모컨이 안 돼서 다음으로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좀 슬라이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욕심 부리고 좀 많이 준비했는데 많이 전달은 못할 것 같네요. 그냥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 조금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넘길게요. 저희는 2015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핀테크가 그 이제 태동을 막 하기 시작했을 무렵이 국내에서는 2014년에서 이제 2015년이었고요. 이때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선 이제 또 저기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 눔이라는 저는 제 회사를 눔코리아를 창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2015년에 대출에 관련된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어려운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싶다. 이 해결의 방법 자체를 그 금융기관과 소비자들이 있는 플랫폼의 형태로 가치를 좀 창출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앞선 4년 동안은 일사전속주의라는 규제 때문에 실제로 원하는 아까 뭐 MVP도 말씀 주시고 굉장히 해외 진출에 필요한 것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최소한 제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규제를 일부 우회하면서 최대한 그 공급과 수요의 니즈를 일부 맞출 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계속 시장에서 시도를 하고요. 삽질하는 과정을 4년 동안 이제 겪다가 2019년에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또 국내에서는 특히 또 금융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의료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은 실제로 규제에 기재되지 않는 사업 영역에서
그 그레이 에리아에서는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내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그 일사전속주의를 유예를 받고 복수의 금융기관들에게 정보를 받아와서 일단 개인의 정보를 매칭해서 실제로 그 대출 상품을 조건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추천을 해주는 서비스를 드디어 만들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특히 규제 샌드박스 시작할 때는 저희 회사 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10명 남짓한 굉장히 작은 팀으로 사실 이제 버텨오다가 어떻게 보면은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좀 성공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넘겨주시죠. 네. 그냥 대표적으로 혹시 기회가 되시면 프로덕트를 한번 써보시면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요. 특히 요새 금리도 계속 많이 오르고요. 그리고 내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도 저는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정보를 조회할 때 본인의 신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이제 한 번에 62개 국내에서 제일 많은 금융기관들의 200개의 대출 상품을 실질적으로 서류 제출 없이 저희 엔진이 모두 다 서류를 수집을 해서 1분 안에 각 금융기관들에게 전달해서 최종 조건을 받아오고요. 이 모든 프로세스가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특히 올해 저희가 굉장히 많이 더 신경 쓰고 있고 마이데이터라는 또 이제 저희도 그 본인 신용정보 관련이라는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센스 토대로 고객들의 대출과 그 다음에 계좌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340개의 금융기관에서 받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현금 흐름을 관리해드리고 있고 특히 대출을 2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대출 갖고 있는 사실 그 고객이 국내에서는 이제 경제활동 인구 중에 한 75% 정도가 대출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각기 다른 대출을 갖고 있는 이제 다중채무자라고 불리는 이 고객 카테고리가 500만 명 정도, 그리고 2개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한 1000만 명 이상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꽤나 이제 아까 시장 크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큰 규모의 타겟을 이제 전제로 저희가 본인이 이제 흩어져 있는 대출들을 한 번에 보고 실제로 대출도 한 번 받으면 계속 갚는 것만 저희가 잘 열심히 하는 이제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데 동적으로 저희가 입체적으로 모든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이 고객이 지금 갖고 있는 대출보다 더 좋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대출을 그냥 갚는 형태가 아니라 중도에 더 많이 상환돼서 여윳돈이 생겼을 때 미리 갚아서 이자를 줄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한지 아니면은 이제 더 현금 흐름이 타이트한 경우에는 어떤 대출부터 카드부터 갚아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모두 다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신규 사업 이런 것도 하고요. 아까 중소기업도 사실 오셔서 저희 제일 많이 좋아하시는 이제 서비스도 있는데 오픈업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그 매출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에 있는 매출 정보를 가장 잘 추정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 내가 잘 가는 이제 뭐 맛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창업들을 고민하는 이제 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원래는 이거는 억 단위 이상의 유로 그 글로벌 프랜차이즈 회사들이라든지 이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사실 이 데이터 상권 분석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사서 봤었던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AI를 이제 기반으로 관련된 데이터들을 굉장히 잘 추정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서비스랑 역량들을 보고 무료로 개인들에게 모두 풀어서 창업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왜냐면 창업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국내가 사실은 폐업률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입지를 잘 선택을 하고 어떤 것들을 내가 잘 고민을 해서 적당한 잘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제 오픈업을 인수해서 좀 서비스를 B2C로 2주 전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이 수상을 한 이래로 한 4배 정도 회사가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저희가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금융기관들도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그 재무 건전성 및 그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들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 시장이 열린 지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1년에 한 1천만 건 이상의 대출 중에서 약 18%가 저희와 같은 비교대출 서비스 3사에서 모두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트렌드가 빨리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작은 스타트업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계속해서 고객들에게 이제 니즈를 드리면서 증명해 보이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큰 기업들하고도 빅테크하고도 저희가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뾰족한 프로덕트 그리고 저희가 더 빨리 시장을 선점하고 고객들에게 훨씬 더 명확한 효율 가치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일일비하지 않고 고객 한 명에게 무조건 고맙다. 본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서 본인이 몰랐던 걸 알 수 있게 해줘서 본인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듣기 위한 사실은 과정과 의사결정을 계속 할 수 있다면 그게 저희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힘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아마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런 사용자 후기들도 굉장히 많이 집계를 하고 있고 실제 저희 서비스 웹사이트 내에서도 앱으로 저희가 전개를 하고 있지만 웹사이트에서 특히 금융기관이 아닌데 이런 핀다 같은 회사에서 그 정보를 보고 내가 대출 신청하고 내 정보 같은 걸 보는 게 안전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쪽에서 대출 신청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남겨주신 후기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출을 받는 모든 과정들을 많이 고객들의 중심으로 사실은 고민을 하고 고객들이 사실은 저희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현금 흐름을 잘 개인이 잘 알고 디자인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돕는 것을 좀 미션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신청부터 상환 플랜, 맞춤 대출을 추천하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사이클들을 선순환을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근데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는 효용 가치는 아마 한 번 정도 써보시면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대출이 필요하신 경우 내지는 대출이 이미 있어서 고민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경험적으로 직관적으로 잘 해결해 드릴 수 있는데 금융기관들이랑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하시고 금융기관들이랑 어떤 구조로 저희가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걸 좀 준비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내용인데 1994년에 빌 게이츠가 Banking is necessary, banks are not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의 정책을 얘기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또 저는 특히 계속해서 이제 금융 쪽에 있다 보니까 저는 뱅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에게 라이센스 기반으로 신뢰를 또 기반으로 고객에게 상품과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금융기관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핀테크와 금융기관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특히 고객 관점에서 기본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지금 이 트렌드들을 잘 이해하고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에는 굉장히 저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섬 게임이 아닌 거죠. 핀테크가 생겼을 때 금융기관이 없어질 수 있을까? 금융기관이 있다고 해서 핀테크가 없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뮤추얼 이제 결국에는 오인의 이 지점들을 잘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점점 고객 효용 가치를 넓히면서 시장을 넓히고 가치를 크게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를 하는 게 훨씬 더 또 사회에도 기여를 하는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핀테크는 특히 저희 회사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가공하고 모델을 만들고 중개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게 UX적으로는 고객들에게 굉장히 친밀하고 고객들이 필요한 관점으로 사실 제공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기존 금융기관들이 금융에 관련된 테크 쪽은 당연히 인프라나 많이 갖추시기는 했지만 또 이런 테크 기반의 하시는 디벨롭먼트를 잘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역량을 잘 갖추시지 못한 사실 금융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IT나 이제 핀테크 이런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실험 정신이 강합니다. 빨리 내보고 고객의 반응이 없으면 접거나 고객의 반응이 있는 쪽으로 개선을 하는 그런 형태들을 굉장히 잘 하는데 사실 금융기관은 라이선스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험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형태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조직부터 서비스 관련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를 추구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다음으로 넘길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그 중간에 브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 장 더 넘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를 조금 요약을 드리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런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주축으로 금융 생태계를 충분히 진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발명한 건 아니고요. BCG에서 발표한 사실 자료들을 이제 발췌를 해오고 실제로 저희 회사가 플랫폼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창출하고 있는 이제 밸류들을 조금 정리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커스터머 로열티를 저희가 창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기관형으로는.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상품 추천받기 때문에 그리고 상품 가입 과정이 이게 어디 있지? 왜 이렇게 쓰기가 어렵지? 라고 하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충성도랑 만족감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심리스한 상품 가입 과정, 객관적으로 상품 추천하고 본인에게 더 맞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규 사용자 대규모로 유치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앱 쓰시거나 방문하시는 것보다 저희 서비스 쓰시는 게 더 조건이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바게닝 파워를 갖고 있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금리뿐만 아니라 고객 니즈를 파악해서 굉장히 다양한 조건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에 따라서는 중도상환 수수료, 상환 기간, 상환 조건, 다른 조건들,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지 유무, 약정 프로세스, 심사 기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최저금리, 최저 가격이 답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또 이제 저희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사실은 데이터 및 솔루션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상품이나 서비스 전략을 개선하고 개발하는 데 저희가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료가 됐다고 떠가지고요. 뒤에 사례들은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두 다 수상 축하드리고요. 또 저희 스타트업들이 더 파이팅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